기생충의 모티브가 된 기생충을 잊게 하는 시집. 저희가 봉준호의 오늘을 잊게 하는 시집. 안녕하세요. 책의 맛 박성원입니다. 책의 맛 첫 북토크 감각을 낚는 시인 이병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성원 씨가 불러주시면은 뭐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를 정식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기소개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네, 책의 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를 쓰는 이병철입니다. 시만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문학평론을 겸하고 있고 그 밖에 잡다한 뭐 에세이, 칼럼, 뭐 여행기 온갖 종류의 돈이 안 되는 글 또는 돈이 되는 글들을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학생들도 가르치시잖아요. 아, 네. 예. 그거 왜 빼내 먹으셨어요? 제가 그 교육자라는 자의식을 갖기에는 제가 아직까지 어떤 한없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제 나름의 어떤 겸양의 그랬군요. 그런 또 표현이었어요. 제가 언급을 하니까 좋으시죠? 네. 서운할 뻔했습니다. 저희 채널이 아직 초반이어가지고 네네. 구독자 수도 많지 않고 네. 뭐 아무튼 역사적인 의미의 첫 북토크예요. 네네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예. 초반에 사실 이렇게 출연 결정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의 출연을 계기로 이제 그 가파른 이제 상승 곡선을 이제 구독자 수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세를 제가 아마 좀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 진짜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예. 출연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오늘 이병철 시인의 시집 이 오늘의 냄새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시집을 제가 읽고 처음 느낀 제 감상은 약간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뭐랄까 제가 감각을 낚는 사람 이병철 시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시집 전체적으로 시들이 좀 감각적인 것 같은데 네. 뭐랄까 이게 첫 시집이시죠? 네, 첫 시즌이죠. 예. 평소에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세요? 좀 어려운 것 같아라는. 이게 이제 그 시를 그동안 꾸준하게 읽어오신 독자분들이 읽으시기에는 그래도 좀 무난한 정도로 이렇게 읽히는 편인 것 같고요. 이제 그 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게 독서를 해오신 일반 독자분들이 이렇게 접하셨을 때에는 조금 좀 어렵게 읽히실 수 있는 그런 시집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병철 시인의 시를 어떤 장르로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면? 글쎄요. 장르로 예전에 우리가 뭐 규정을 서정시니 뭐 네네네네. 이렇게 좀 나눴었잖아요, 갈래를. 네, 서정시 그리고 뭐 리얼리즘 시 그리고 뭐 그 모더니즘 시라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연 서정시가 있고 또 뭔가 어떤 좀 도시적인 삶이나 아니면 뭐 감각적인 것들 그러니까 풍경이 아니라 그 내면의 풍경들 이제 네네네네네. 외부 풍경이 아니라 내면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는 시들이 이제 그 모더니즘 계열의 이제 시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저는 좀 두 가지가 좀 결합된 형태의 일종의 그 품종이 아닐까. 그냥 내키는 대로 쓰시는 편이군요. 네네, 느낀 대로 씁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중간 정도까지 시집을 읽다가 네. 해설로 빨리 돌아갔어요. 그랬어요. 원래 이제 뭐 어려운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읽다가 내가 느낀 감상하고 과연 이거를 어떤 전문가적인 시점에서 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설을 할까가 궁금해요. 네. 그래서 꼭 참다가 비교해보곤 하는데 제 감상과 해설을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설이 시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해설을 처음에 딱 보셨을 때 네. 내가 시를 썼던 느낌하고 해설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난 이런 그렇죠. 의도로 쓴 게 아닌데 네네. 막 해설에서 너무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왜곡을 했거나 네. 그런 경우가 다반사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울었습니다. 읽고 왜? 너무 벅차올라서 감격스러워서 좀 울었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좋아서 첫 시집이기도 하고 어떤 제 시 저도 몰랐었어요. 제가 이런 그 박상수 시인이 여기 뒤에 보시면 표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불과 물이 뒤섞이고 뭐 또 따로 흘러가다가 타오르고 넘쳐 끝내 멀리 흘러가는 뭐 아득한 관능과 감각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저는 시를 쓰면서 의식을 못했는데 이 해설을 읽고 나서 저도 보니까 이 불하고 물 이미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역시 그 외부에서 좀 객관적으로 봐주는 그런 시선이 참 소중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 해설을 통해서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집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시인의 말에서 네.
내 시가 노이즈 섞인 음성이면 좋겠다라고 네. 쓰셨더라고요. 네. 노이즈 섞인 음성.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제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시를 딱 읽었을 때 명확하진 않지만 네. 누군가에게 다 다른 어떤 음성으로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닌가요? 아주 적확하게, 정확하게. 아, 그래요? 예, 제가 시인의 말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명확하지만 불명확하기 때문에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많이 열리게 되잖아요.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이즈가 없이 선명하면 한 가지 전달로만 한 가지 의미로만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는 데 비해서 막 불분명한 잡음들하고 섞여서 이제 전달이 되면은 10명이 들으면 10명이 다 다른 소리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제 시가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제 그 시인의 말로 표현을 해본 거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 섞인 음성 불편하잖아요. 네네. 라디오에서 우리는 선명한 그 방송을 듣고 싶지, 이게 주파수가 잘 안 맞아서 막 지질거리는 소리를 사실 좀 불쾌해하잖아요. 그렇죠. 네, 불편해하잖아요. 이제 그런 불편함을 좀 주고 싶다라는.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너무 편안하게 그 제시가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아, 그래요? 네, 그건 네. 어떤 마음일까요? 읽었을 때 좀 불편해지는 건 네, 네. 어떤 양심의 가책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시를 좀 읽어보니까 초반부의 네. 시들은 약간 사회상을 슬프게 반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좀 읽으면서 쓸쓸해지고 좀 그런 시들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리는 형태의 어떤 불편함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저의 작품 중에 뭐 뱀이 등장한다거나 뭐 시체가 나온다거나 맞아요. 뭐 악취에 대한 뭐 내용이 있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전통적인 인식 안에서 뭐 선하고 긍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시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오래된 믿음 중에 하나가, 시는 어떤 막 밝고 선하고 뭔가 아름다움에 아름다워야 대해서 된다. 노래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보수적인 믿음인데, 좀 뭔가 추하고 좀 악하고 좀 더러운 것들도 시가 어떤 될 수 시적 있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잔상이 조금 뭐 불편하지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예,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주는 시, 예, 그런 시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렇군요.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글을 쓸 때 좀 내가 읽었을 때 느낌, 남 읽었을 때 해석 다 다른 좀 불명확한 글을 쓰고 싶거든요. 네. 약간 저랑 비슷하네요, 취향이. 네. 옷도 오늘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그러니까 색깔로, 마치 협찬받은 네, 것처럼. 있고요. 시는 언제부터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20살 때 시를 처음 쓰게 됐는데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해서 첫날 첫 수업이 시론 수업이었는데, 네. 첫날 이제 그 시론 수업에서 이제 시라는 게 뭔지 그날 처음 배웠는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 큰 감동을 받았어요. 뭔가에 우리가 살면서 어느 한 순간은 그런 순간 있잖아요. 뭔가에 정말 깊이 사로잡히는, 예, 어떤 매료되는 순간. 멋진 말로 막 포장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랬어요. 시를 딱 접했을 때, 네. 대학교 1학년 때. 네, 왜냐면은 그 시라는 게 그 되게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 안에서는 제가 진짜 상상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시를 그럼 어떤 방식으로 쓰시는지도 궁금해요. 막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영감이 와서 네네. 확 쓰기도 하실 것 같고, 아니면 음, 유명한 작가들 보면 정해진 시간을 딱 네네. 놓고 그 시간에 무조건 쓰시는 어.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산적인 방식으로는, 예, 글을 못 쓰고요.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저는 평소에 메모를 좀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예. 틈날 때마다 어떤 문장이 떠오르거나 어떤 뭐 묘사나 비유할 만한 것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하면은 그때그때 핸드폰, 네,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뒀다가 이제 그것들이 쭉 모여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서로 어떤 일련의 연관도 없는 그 네네네네. 어휘와 문장들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떠올렸던 것들이 네. 나중에 이제 다 모여지면은 그 모여진 것만으로 시가 한 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떠올렸던 메모, 전날 적어놨던 메모, 서로 전혀 의미가 안 통하는 말들인데
의외로 붙여놓으니까 어떤 시적인 한 문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메모를 좀 습관화하는 게 예, 그게 저한테는 시쓰기의 한 방식이에요. 아, 그렇군요.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문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보니까 뭐 그냥 막 전혀 막 어울리지 않는 썼다라는 아니. 이게 약간 전통적인 이미지에다가 갑자기 셔츠라는 외래어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런 단어들이 묘하게 이질감 속에 통일감을 주는 그런 느낌? 이질감 속의 통일감. 이런 그 포장하는 버릇을 버려야 이 유튜브가 좀 잘 될 텐데 제가 이 방송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 저 진짜 시인을 만나면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아니 시인을 생각하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았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시를 쓰지? 네네. 너무 경외감이 막 커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라 그러면 가서 어떻게 시인 되셨어요? 시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묻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네네. 저 어떻게 시인이 됐냐고요? 시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1%의 영감과 99%의 근데 좀 타고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감수성이나 뭐 어떤 네, 제가 뭐 이야기한 타고남이라는 건 뭐 글을 쓰는 재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감수성의 영역이 좀 남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어떤 사물이나 풍경을 보고서 떠올려내는 그 생각이 그 사고의 체계가 조금 다른 회로가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신기하다. 네. 그 교육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이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많은 부분 좀 의지를 해야죠. 뭐 여행이라든가 뭐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거나 어느 정도 타고 나서 네네. 제도권 밖으로 좀 나가서 놀면 시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건 시라고 하고 어떤 건 메모라고 하고 그러니까 네. 내가 시라고 써서 시집에 실으면 그건 사실 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기준이나 이런 건 없죠. 누가 네. 인정해 준다거나 네, 없습니다. 그런 거는. 네. 어떤 권위 있는 기관에서 시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런 건 없고 지금 뭐 등단이라는 제도가 그쵸. 이게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좀 특별한 제도인데 그래요? 신춘문예라는 그리고 문예지를 통해서 그쵸. 신인상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그 등단이라는 등용문을 통과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가 거의 우리나라에만 지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이제 21세기 들어서 이 등단이라는 제도가 사실 너무 구시대적이고 그러네요. 맞아요. 좀그 기성의 어떤 권위다, 상징 권력 권위다 같기도 이런 하고, 것들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저도 공감해요. 왜냐면은 꼭 어떤 공인을 받아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시를 쓰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또 이제 뭐 그럼 등단 제도가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은 그걸 지금도 너무 그 아름다운 꿈처럼 맞아요. 선망하면서 품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등단 제도는 사실 뭐 또 없으면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네. 우리 이병철 시인님도 보니까 2014년 시인 수첩 신인상의 시가 네. 또 작가 세계 신인상의 문학 평론이 당선되면서 네. 이거 혹시 그래픽 같은 거 뭐 이런 거 되나요? 뭐 그런 어깨 여지가 안 올라가는 거. 됩니다. 이게 다 제작비가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과도하게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을 모셨으니까 시인이 뭘 도대체 의도하면서 이 문장을 썼을까를 네. 좀, 듣고 싶거든요. 네. 근데 지금 53편이 이 시집에 실려 있더라고요. 네. 가장 또 아끼는 좀 남들에게 이거는 좀 잘 썼다. 자랑하고 싶은 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몇 편을 좀 꼽아주신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될 것 같은데요. 다 네. 주옥 같은 시여서 53편을 다 낭독. 네,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저는 네. 표제작 오늘의 냄새 네, 표지작도 훌륭하고 저한테 소중한 작품이고 저승사자 놀이를 하던 대낮이라는 작품이 아하. 또 저한테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그 몇 페이지인가요? 2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불조심 포스터라는 시도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해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작품이죠. 네, 네. 예, 예. 그리고 2부에서는 제가 쓴 시지만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불과 빨강과 뱀이라는 시를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썼지만. 예. 그리고 그건 몇 페이지죠? 불과 빨강과 뱀은요 6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접어놓은 거라고 지금 전혀 한 편도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확실히 이게 다르군요. 그리고 3부에 있는 시들 중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거는 참 어느 한 시절의 연서 같은 네네. 시들이 한 두어 편이 있는데요. 네네. 92쪽에 있는 비개인 저녁의 안부 편지라는 시하고 99쪽의 하늘 우체국이라는 시 이렇게 두 편이 저의 어느 한 시절에 시인인데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은 좀 상투적이지만 네. 한 시절에 아련한 수채화 같이 여기서는 그 BGM 비 오는 날의 수채화라도 좀 깔아주세요. 수채화라는 단어가 너무 시적이네요. 한편의 그림 같은. 네, 그런 시입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병철 시인이 꼽아주신 시 중에 두 편을 네네. 낭독을 하고 또 제가 좋았던 작품 한 두 편을 낭독을 하면서 네. 감상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승사자 놀이를 하던 대낮 네. 청해도 될까요? 네. 우리 이병철 시인이 목소리가 또 좋아요. 그래서 직접 시인의 목소리로 좀 낭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승사자 놀이를 하던 대낮. 이것은 돋보기로 개미를 태우던 날의 일기다. 괄약근 풀린 태양이 묽은 빛을 한 무더기 싸지르던 대낮. 냄새와 향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라일락 한 움큼씩 꺾어버리다 지루해졌다. 커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된 아이들의 발치로 커피 알갱이 같은 개미떼가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음악의 악보를 그리며 귀여울 때 저승사자 놀이를 하자. 잘 익은 머리통에서 실잠자리 같은 연기가 팔랑였다. 구구단 너머에는 수가 없는 줄 알았기에 수북이 쌓인 개미들의 주검에서 웃음소리가 났고 돋보기에 고인 하늘이 찰랑거렸다. 우리도 죽어? 묵직한 음악이 빛의 항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보였다. 아이들의 목숨이 구구단을 넘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그날의 놀이를 잊어버렸지만 아이들은 걸어 들어갔다. 돋보기로 개미를 태우던 날의 일기 속으로.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 낭독이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저도 이 시를 여러 번 읽었거든요. 네네. 눈으로. 네. 이렇게 누군가가 또 읽어주니까 네.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네, 있네요. 느낌이 좀 다르긴 예. 합니다. 약간 그런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요. 유년 시절에 네. 남자들이 짓궂은 장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미개하다고 여기는 생물에 대해서 막 개미를 네. 물을 모아놓고 막 익사시키기도 하고 네네. 뭐 돋보기로 막 음. 지쳐서 잠자리를 죽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죽음이라고는 너무 멀게 느껴졌던 한 유년 시절에 우리도 죽을까 혹시? 라는 생각을 했던 순간에 네. 대한 기록? 네네. 정확하게. 진짜로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말씀하신 그 해석이 그래요? 1도 빼거나 더할 것 없이 그런 거. 정확합니다. 이 저승사자 놀이를 하던 대낮이라는 시하고 그 맨 앞에 있는 도미노 놀이라는 시하고 서로 첫 시 좋았어요. 서로 좀 대응을 해요. 음. 제가 볼 때는 이 도미노 놀이가 어떻게 보면 이 저승사자 놀이를 하던 대낮이라는 시의 후속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유년 시절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뭐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뭐 굉장히 비극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잖아요. 슬픔이 뭔지 알려주지 않아요. 아픔 같은 게 뭔지. 근데 그것들은 그냥 되게 거대한 관념인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감각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사건 어떤,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관념인데 이걸 누가 정말 가르쳐줘야 되는 이게 음. 지식적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관념인데 그렇게 배우기도 전에 먼저 어떤 진짜 내재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깊은 기저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본능적인 예, 그런 감각에 의해서 그런 뭐 죽음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하는 그 좀 어두운 예, 그런 세계를 좀 감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그 개미를 돋보기로 태우는 그 놀이를 하다가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게 너무 사소해지는 순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해지는 이 죽음들처럼 개미의 죽음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뭐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그 나이 때 하셨다고요?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것보다 앞서서 이제 진짜 그런 체험을 한번 했어요. 이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될 때인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캄캄한 학교 운동장이었어요. 하늘을 그냥 가만히 올려다보는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진짜 저를 막 감싸는 걸 그때 체험을 했거든요. 그 어떤 감정이죠? 하늘을 보니까 저 하늘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하늘나라로 간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죽는다는 게 무엇이지? 라는 그 두려움. 그 두려운 생각이 저를 그때 잠식을 했었어요. 그 순간 진짜 막 그 심장이 막 쿵쿵쿵쿵 막 뛰고 정말로 막 소름이 돋고 할 정도로 정말 공포스러웠던 경험인데 그거는 제가 혼자서 감각한 거거든요. 네네네.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저승사자 놀이를 하던 대낮도 그렇고 앞에 그 도미노 놀이라는 시도 그렇고. 네. 그렇군요. 현대인들 중에서 요즘에도 다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내고 방에 누워서 천장 올려다 보면 죽음이 두려운 분들이 많대요. 네. 인간이라면 한 번쯤 어느 시기에나 겪는 네. 그런 공허이자 두려움이자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도미노 놀이라는 시가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 시에서 밑줄을 긋은 문장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냄새로부터 누구도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너희는 몰라. 네. 라는 문장인데 약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영화 기생충 생각도 나고 네네네. 또 이게 오늘의 냄새잖아요. 냄새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향기랑은 네. 또 다르고요. 네. 이거 기생충보다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먼저 나왔죠. 기생충의 모티브가 된 기생충을 잊게 하는 시집. 저희 너무 기생충 같아요. 저희가. 봉준호의 오늘을 잊게 한 시집. 괜찮네요. 썸네일로. 감독님, 이걸로 갑시다. 봉준호의 기생충을 만들어낸 시.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좀 조회수가 막, 네. 진짜 막 1000만 이렇게 되면 또 봉준호 감독님이 보시고 그렇죠. 한번 와라. 네. 그럼 또 저희가 가가지고 네. 봉준호 감독님과 시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눌 수도 있고. 네. 너무 좀 아름다운 상상 아니에요? 일단 그 좋아요 기능하고 그 댓글 기능은 좀 두려우세요? 댓글 두려우세요? 네, 조회수 낮은 게 전 더 두렵습니다.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기생충 나오기 전에 이런 문장을 어떻게 쓰셨어요? 저는 이 시집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냄새잖아요. 네네. 네. 그 냄새에 대한 그 기억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쓰셨던 그 싸구려 향수 냄새 같은 거, 아니면은 강남역 지하 상가에 있는 식당들에서 나던 무슨 가스 연료 냄새 같은 것, 그 동네 오락실 지하실 내려가던 그 축축한 그 습기 있는 그 머금은 계단의 그 냄새,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그 가방 공장에서 맡을 수 있었던 가죽 냄새. 피혁 냄새라던가 뭐 본드 냄새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냄새잖아요. 그냥 냄새인데 그냥 냄새의 하나의 그냥 그 목록들인데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그 풍경들, 그리고 그 시절에 저를 이루었던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젊었던 어머니, 그리고 어렸던 무엇이든 막 다 상상할 수 있었던 호기심을 막 갖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저,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저를
막 무한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냥 막 줄줄이 엮여서 떠오르는 거죠. 항상 어떤 냄새를 맡으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런 냄새의 목록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시를 안 쓴다면은 내 삶에 대한 직무유기다라는데 그런 생각으로 냄새에 착안해서 열심히 썼던 시집이에요. 네. 아무튼 그 문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냄새로부터 누구도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너희는 몰라. 사실 좀 아픈 문장이기도 하고 본인이 쓰셔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정말 기생충 제작진들이 진짜 이 시를 진짜 읽었었으면은 그 포스터에 네. 그 쌍따옴표 해가지고 네. 예, 크게 폰트 해갖고 박아놨었으면은 그럼 지금 진짜 제 옆에 오실 일은 진짜 없었겠네요. 광화문 글판에 막 그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영화제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네. 봉준호 감독이 막 자리 관객 쪽에서 비개인 저녁의 안부 편지 네. 또 아까 꼽아주셨는데 낭독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아, 네. 비개인 저녁의 안부 편지. 네가 사는 마을에는 은빛 비가 내릴 것 같아. 수련 위에서 빗방울은 찬 빛을 뿜겠지. 햇살이 젖은 꽃잎을 말리는 동안 물방울은 붕붕거리는 데이지 향이 되어 네 반지에 내려앉을 거야. 물소리가 일어나는 네 자궁 속에는 손끝에 별빛을 틔운 아기가 웅크리고 있겠지. 백합과 히아신스 그리고 티아라 그 꽃말들을 아직 기억하는지. 네 입술이 뱉는 자음 모서리에 나비가 날아들고 들뜬 아기는 자꾸만 발을 구를 거야. 가로등이 이끄는 수레에 저녁이 담기고 감자수프 냄새로 내려앉는 밤하늘. 너는 서툰 이국말로 상인들과 흥정하며 별을 담듯 쾌활하게 장바구니를 채우겠지. 네 입술이 엎질은 적포도주가 되어 바게트 빵 같은 어깨로 스며들면 저 먼 대륙에서는 소년병들이 쓰러지고 벵골 호랑이는 질긴 살가죽을 찢으며 피비린내를 음미할 거야. 잠깐이라도 소년병들과 벵골 호랑이를 생각해줘. 그러면 내 더벅머리도 떠오를 테니. 내가 비개인 붉은 저녁을 바라볼 때 너는 오전의 싱그러움 속에서 빨래를 널고 있겠지. 저 노을은 네 침실에 할로겐 불빛일 것만 같아. 긴 손톱으로 핥히어 놓은 흉터가 따끔거려. 까마귀가 날아와 내 살을 쪼아먹기까지 달빛에 몸을 말리며 여기 서 있고 싶어. 젖은 몸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네. 이병철 시인의 비개인 저녁의 안부 편지란 시였는데요. 네. 역시 약간 난해하긴 한데 네. 특히 또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조금 전반부까지 약간 서정적이기도 하고 뭔가 애틋하게 사랑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뭐 그 추억을 곱씹는 것 같으면서도 후반부로 가면 지금 같이 살지는 않는구나. 네네. 내가 어딘가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조금 유튜브 감성으로 얘기하자면 네. 왠지 타국에서 네. 여행 중에 누구를 만나서 네. 아이까지 만들어버린 거죠. 아, 근데 생계를 삶이 잘 그래서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잘 자라고 있을까요? 이건 아니었나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저 굉장히 찌질한 시인데요. 그래요? 네. 제가 되게 오랫동안 그 좋아했던 이 연상의 그 네네. 누나가 있었는데 네네. 그 결혼을 하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신혼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 얘기입니다. 그 소년병들이 쓰러지고 벵갈 호랑이가 피비린내를 음미하는 곳에 살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너의 그 행복 속에서 당신의 그러한 그 행복한 일상 속에서 행복한 일상하고 대비되는 이거는 어떤 세계의 어떤 비극적인 그 참상들이고 어떤 호랑이 이야기, 뭐 피비린내 이야기 이런 것들은 좀 그 행복한 풍경하고 되게 대비되는 풍경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세상을 한 번씩 생각할 때 그런 좀 그 피비린내 나는 것 같은 그 비극적인 세상에 내가 있었다는 나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없어서 그런 소년병들이 쓰러지는 것 같은
그리고 약육강식의 정글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군요. 고통 속에 남아있는 나를 한 번쯤이라도 떠올려줘. 정말 찌질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 완전히 온전히 행복하지는 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연에서는 이제 긴 손톱으로 핥혀놓은 흉터가 따끔하고 까마귀가 아니, 날아와 내 살을 예. 쪼아먹기까지. 그 영국으로 간 여성하고 어떤 썸이 있었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저는 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애틋했습니다. 제 나름. 네. 누군가가 시의 어떤 대상으로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거를 시집으로 낸다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뭐 되돌릴 수도 없고 찢을 수도 없고. 제 두 번째 시집은 네. 성원 씨에 대한 시를 아, 하나 꼭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절하지 않습니다. 네. 첫 시로 좀 첫 시로. 네. 농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여러 페이지 좋은 시가 좀 있어서 네. 여름이고 하니까 여름은 무색무취. 네. 제가 한번 낭독을 하고 네네. 좀 얘기를 끝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제 책인데. 63페이지. 이거 근데 일단 이렇게 행간이라고 하나요? 네네. 일부러 이제 배열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어요? 띄어쓰기. 네. 그 전에 그렇게 쓴 시가 없어갖고 한번 이렇게.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그렇죠. 네. 예. 근데 진짜로 제 앞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산문 형식으로 네네네네네. 느려 쓴 시들도 있고, 네. 뭐 이렇게 행연을 나누는 시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이 시는. 네. 그래서 이 중간에 그 행간이 생기잖아요. 이 행간이 어떤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의도를 한 건데, 그 연인이 그냥 그 오래된 연인은 그냥 말 없는 순간이 되게 많잖아요. 정적. 근데 불편하지 않는? 침묵의 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 침묵을 한번 이렇게 표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군요. 이 시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떻게 배열하느냐, 네. 어떻게 그걸 뭐라고 해요? 구성이라고 하나? 네. 마치 건축물 같기도 하고. 네, 구성, 구조 뭐 구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글자 수도 맞췄어요. 그러네요. 네네.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예쁘게 뭔가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 정적을 최대한 좀 확보하는 네.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은 무색무취. 여름은 우리의 대화를 버터처럼 녹이고 있다. 우리는 여름의 일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 맥주를 서툴게 따라 거품이 넘쳐 흐르던 장면과 그것을 보며 나를 놀리던 너의 웃음소리 같은 거. 아무 색도 칠하지 않은 여름은 다 여름이 된다. 김치를 찢는 방식의 다름이 우리의 다름이라고. 일요일과 월요일만큼 가까우면서 아득한 우리가 한참을 싸우는 동안 김치찌개는 더 맛있어졌고 여름은 이제 빨간 국물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간신히 색채를 빼앗기지 않은 여름들만 남아서 여름을 이루고 있다. 아무런 고통도 없이 막. 태어나고 죽는 여름이 슬리퍼 신는 내 발 아래 빙글빙글 돈다. 찌개의 감정과 분위기가 사라진 여름에 우리는 오래된 노래를 오래된 방식으로 부르다 말다 하며 편의점 앞에 종일 앉아 있다. 얼음컵 속에는 이미 끝나버린 여름이 있고 너의 눈 속에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고요한 여름이 있다. 이제 여름은 무색무취의 이미지. 우리는 여름 안에서 꽤나 함께 사라지고 있다. 네, 좋네요. 다시 읽으니까. 제 시를 이렇게 다른 분이 읽어주시는 걸 제가 들으니까 네. 저 정말 지금 행복했습니다. 네네. 이런 꿀 보이스로 아닙니다. 읽어주시니까 시가 그냥 아름다워요. 뭐랄까 읽을 때 행복하고 네네. 뭐 내용이나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네네. 읽을 때 기분이 좋은 느낌? 네네. 노래도 왜 외국 노래 들으면 가사 잘 몰라도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의도로 썼는데 진짜요? 그렇게 읽어주셨다면은 오늘 뭔가 저희가 맞춘 것 같잖아요, 이러면. 오늘 거의 작두 타시는 정도로 정확하게 다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진짜 어떤 큰 뭐 메시지라던가 어떤 명확한 뭐 이렇게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이렇게 크게 있는 시는 아니었어요. 네네. 그냥 읽었을 때 그냥 여름에 되게 흔한 어떤 풍경 하나를 누구한테나 있을 법한 어떤 여름 풍경, 누구에게나 있었을 법한 어느 한 시절에 그냥 되게 단편적인 그냥 한 장면을 그냥 써보고 싶었어요. 네네. 사람이 계절로 기억되곤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연인을 정말 사랑했을 때가 만약에 배경이 여름이었다면 그 여름이 헤어지고 나서도 다음 해 여름, 그 다음 해 여름까지 계속 잔상을 남기는데 네. 그런 여름이 이제 정말 무색무취로 변해가는 그렇죠. 그런 뭐 아쉽기도 하고, 예. 그렇기도 하고, 네네. 그 연인하고 이제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 이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권태. 만남이라는 게 되게 권태로워지고 되게 그걸 무색무취다라고 그렇게 이제 써봤었는데 원래 이병철 시인이 또 감각만 낚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고기를 엄청 낚으시거든요. 네네. 그 낚시와 관련이 있는 아주 재밌는 네. 에세이도 있어서 다음 기회에 저희가 낚시 얘기 조금 더 풍성하게 하면서 네. 그 책 얘기 이어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와주신다면. 예, 낚시 물속에서 건진 말들이라는 그 낚시 에세이고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낚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읽어보시면은 정말 가슴 절절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라고 아마 그렇게 많이 공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책도 한 번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책의 맛 첫 북토크 우리 이병철 시인과 함께 했고요. 이병철 시인의 오늘의 냄새라는 시집 중에 몇 편 저희가 함께 낭독도 해보고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병철 시인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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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